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선교사님들 앞에서 서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프리카는 항상 저희들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그런 대륙입니다.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어서 지금 동남아시아 쪽에 가서 재배치가 되었지만 항상 눈을 감으면 아프리카가 떠오릅니다. 어떤 날은 자다가도 아프리카 생각하면서 통곡이 나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아프리카에 있다가 동남아시아로 보내셨는데 그곳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아프리카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주제를 가지고 이미 카 모임이라든지 또 우리 교단 아프리카 지역부 대회에서도 나누었고 또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있었던 그 KWMF 그 세계에서 우리 한인 선교사들 다 모인 그곳에서도 나누었습니다. 지금 저에게 있는 사명이라고 한다면은 가는 곳마다 이런 내용을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것을 통해서 운동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겪고 있는 것이 바로 북반구 기독교 고령화입니다. 지난 20세기 동안에 북반구 교회들이 사실은 선교를 거의 다 감당을 해왔죠. 자, 그런데 북반구 기독교회들은 지금 엄청난 고령화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최첨단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앞으로 세계 선교 지속성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지금 유럽 대회나 미국 대회뿐만 아니라 한국 대회들, 선교 대회들 가보면 전부 다 차세대 동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는 이 차세대 동원이 비단 한국이나 어떤 한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될 일이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글로벌 차세대 동원을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앞으로 세계 선교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적어도 50년에서 적어도 70년 정도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을 저는 이 아시아프리카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시아아프리카 운동은 하나의 그 모델에서 나중에 펼쳐지게 되면은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교차 선교를 하고 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서로 대륙 간에 또 선교 단체들끼리 선교사들 간에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터대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세계 선교는 남반구 기독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북반구 기독교회가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지도에 보시면은 1900년대는 뭐 거의 북반구 선교사들이 전 세계를 선교를 했죠. 자, 그러다가 2020년에 거의 3분의 2 이상이 이제는 남반구 출신의 선교사들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자, 2050년 되면은 77% 정도까지 남반구 출신 선교사들이 사역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어디로 갔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북반구에서는 지금까지 1970년까지 파송된 선교사들이 거의 다 대부분 다 북반구 출신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021년 정도에 오면서 남반구 출신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의 숫자는 거의 2배가 늘었습니다. 또 북반구도 전혀 선교사 숫자가 완전히 줄은 것은 아니라 도리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그 분량은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 선교사들 숫자가 이렇게 채우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선교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테디 에슬러라고 미쇼 넥서스 미국에 있는 북미에 있는 약 330개 정도의 선교 단체들을 이렇게 연합한
우리 한국으로 치면 KWMA 같은 곳입니다. 테드 에슬러가 여기 총재인데 2017년에 KWMA에서 진행하는 한선 지포에 왔습니다. 그때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미국 교회는 지난 한 10년 정도 동안에 선교사 수가 줄어들지 않고 도리어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진리 시간에 제가 손을 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지금 미국이나 북미 선교사들이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뭘 말씀드리냐, 2007년 당시에 미국 혹은 북미 이 선교 단체에서 파송된 선교사들 수의 3분의 2가 사실은 북미 시민권자가 아닌 제3국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2019년에 미션 넥스트에 직접 참여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 앉은 테이블마다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지금 북미 선교사들 숫자가 이렇다 하고 하니까 대부분 다 그걸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근거를 내보였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은 바로 미국에서 발행되는 바로 미국 선교 파송 현황입니다. 자, 5년마다 발행되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결국 지금 서구 교회들은 세계 선교 운동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글로벌 선교 인력들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세계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되어 가고 있죠. 거기다가 출산율은 특별히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은 0.8%가 안 됩니다. 미국만 해도 합계 출산율이 1.6%가 넘습니다. 우리보다 2배 미국이 더 아이를 더 많이 낳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현재 2024년에 우리 중위 연령, 중간 연령, 그러니까 인구를 나이 제일 많은 사람부터 제일 적은 사람까지 한 줄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오는 그 나이가 중간 연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웠을 때에 우리나라 중간 연령 올해는 46세입니다. 2030년 되면은 50세가 됩니다. 인구 절반을 50세가 나눈다는 것입니다. 세계 중간 연령은 그래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 시간 지나가도 30대, 40대 안 들어갑니다. 아프리카 때문입니다. 자, 한국 중간 연령이 얼마나 급속도로 바뀌었는가? 1975년에 우리나라 중간 연령이 20세였습니다. 30세 되는 때에 21년 걸렸습니다. 40세 되는 때에 18년 걸리고 50세 되는 때는 16년 걸립니다. 자, 내년 되면 우리나라는 인구 20%가 65세 이상을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2050년 되니까 43%가 65세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이러니까 선교동은 차세대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자, 한국 사회 고령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특별히 기독교 상황에서 이 한국 사회 고령은 더 심각합니다. 2024년에 한국 중간 연령 46세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선교사 중간 연령이 어떨까요? 저희 교단을 저희들이 파송 선교사를 조사를 했고 또 FMB 침례교 교단에서 저에게 또 의뢰가 들어와서 또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딱 10세 정도가 높습니다. 아마 이것은 10세 이상 더 또 격차가 생길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 충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교회 중간 연령 어떨까요? 서울에는 그래도 좀 젊은 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교회 가보셔서 특별히 예배 인도한 설교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거의 다 그레이입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스코틀랜드에 그 교회에 출석하는 신자들이 평균 연령이 중간 연령이 60세가 넘었다고 그렇게 해서 유럽은 정말 그렇네. 그런데 제가 한국에 다녀보니까 지금 특별히 그 지방 쪽에는 가보면은 60세 넘은 데가 천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앞으로 10년 아마 여기 대부분 계신 분들이 여기서 아마 거의 절반 이상은 10년 후 되면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교회가 정말 선교적인 어떤 재개 기회가 올 수 있을까요? 자꾸 재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가운데에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한국 선교 자원에만 의존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지속 가능한 어떤 글로벌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은 이제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한선지포를 비롯해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선교 대회들은 차세대 동원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벌써 10년 전부터 이렇게 해왔습니다. 차세대 동원 국내에서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전략적인 어떤 선택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교 역사의 선교 학계에서 많이 주장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특별히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인구 통계학적 접근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인구 통계학적 접근이란 뭐냐면은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뭐 정치적인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해도, 과학적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다 예측을 해도 변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적을수록 미래 예측이 더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딱 세 가지, 태어나는 사람들, 죽는 사람들, 이동하는 사람들, 이 세 가지만 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래서 유엔에서 매년마다 발간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인구 전망입니다. 유엔 세계 인구 전망인데 그건 거의 그대로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특별히 인구 통계학적 접근을 선교적으로 적용할 때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중간 연령이라는 겁니다. 중간 연령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나라의 인적 자원들이 어떻게 동원될 수 있냐 하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국에 그러면은 중간 연령 변화하고 선교 변화가 어떻게 됐냐, 이걸 이제 제가 이제 쭉 조사를 했습니다. 1975년 아까 20세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는 뭐 어린이 청소년들, 청년들 차고 넘쳤습니다. 제가 82년도에 처음 이제 그 교회에 나갔거든요.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된 교회입니다. 근데 여름 성경학교 때 북치고 나갔습니다. 기타 치면서 애들 끌어 나갔거든요. 개척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에 아이들이 200명이 와가지고 막 그냥 차고 넘쳤습니다. 자, 그러다 96년 되면서 우리나라가 중간연령이 30세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의 그 집단 지혜 높아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해마다 보통 1000명 이상씩, 어떤 해에는 심지어 3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그러다가 2014년에 40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발표가 나고 난 얼마 후에 한국 교회 KWMA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선교사 정원 0명이었습니다. 자, 선교사 그러니까 우리 중간 연령이 20세일 때, 그때는 특별히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 사역 부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은 특별히 선교가 왜 앞으로 잘 되었냐 하면은 이게 20대 후반으로 갈 때에 한국에서 거국적으로 해외 선교 동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선교 한국, 또 부산의 선교 횃불, 대구의 대구 선교 횃불, 청소년 선교 횃불, 뭐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30대에 진입하면서부터는 이제 해외 선교사들이 활발하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연령 30세라는 것은 이제 한 국가가 어느 지역에 나가가지고 글로벌하게 집단 지혜나 생산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백그라운드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그다음 이제 중간 연령 40대 진입해서 선교사 수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기 시작하고 지난 10년 동안에 감소 추세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래프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증가했던 숫자고, 위쪽에는 여기 보시면은 아래 푹 내려간 것은 이것은 순식간에 줄은 이게 장기 선교사에 대한 카테고리를 어떻게 정해냐에 따라서 이제 크림에서 정의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22,000명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인구 통계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기독교가 성장하는 국가에서 선교 운동이 어떻게 변화될까, 이것을 예측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계 선교의 미래를 그러면 인구 통계학적인 접근을 가지고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중간 연령을 중심으로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대륙별 인구 증가는 1950년 2차 대전 끝났을 때에 유럽 인구가 한 20%였고 아프리카 인구는 9%였습니다. 근데 2015년 되니까 유럽 인구는 한 10% 정도 줄어들어 버리고 아프리카 인구가 16, 17%로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 정도 2100년쯤 되면은 아프리카가 차지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구 증가율이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30년 후가 되면은 아프리카 인구가 배가가 된다고 이거는 유엔 통계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근데 이 중간 연령 보면은 지금 아프리카 쭉 국가들 나이를 해놨거든요. 자, 15세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27.6세 이 정도 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런 지역에서는 어떤 사역이 일어나야 될까요? 어린이, 청소년, 청년 사역이 막 부흥해야 됩니다. 자, 이제 아시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시아는 아프리카는 지금 10대에서 20 이제 막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시아는 20대, 30대, 특별히 저기 캄보디아, 필리핀 뭐 이런 나라, 또 인도네시아는 지금 바로 30세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본다면은 사실 그 지역에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동원 운동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국가들이 그 국가에 속한 교회들이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거 이제 우리 중남부 아프리카 11개국을 제가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인구 이렇게 늘어나는 것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연령 이렇게 늘어나는 것 있습니다. 중간 연령 이렇게 남아공이 2050년쯤 되면은 한 32세쯤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 그러면 이걸 본다면은 적어도 한 30년 후쯤 되면, 30년 후쯤 되면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선교사를 이제 보낼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자, 그런 차원에서 인구는 보시면 저기 표를 보시면은 거의 2배로 늘어나는 거 2050년쯤 되면은 보인다는 겁니다. 자, 동남아시아 국가들 11개 국가입니다. 아주 희한하게 우리가 중남부 11개 국가, 또 작은 국가들 이렇게 소속돼서 이렇게 하긴 하지만 주로 11개 국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동남아시아도 11개 국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국가들 보니까 인구는 그렇게 많이는, 앞으로 아시아는 이전처럼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 인구 폭발은 거의 아시아 쪽에서 많이 있어 왔는데 앞으로는 아주 이게 급격하게 아시아도 고령화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한 50년쯤 되면은 이제 아시아 쪽에서, 동남아 쪽에서 이미 40세에 진입하는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중간 연령 30세에서 40세 그때 본격적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냈는데 이 기간이 사실은 20년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국 선교의 골든타임은 지나간 한 30년 정도가 골든타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남아시아 지역의 이 교회들도 앞으로 선교를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30년, 길면은 한 40년 그 정도 될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해도 저는 가슴이 막 뛰고 어떤 데는 그냥 그 털이 이렇게 쭉 비슷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자, 아프리카 기독교,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에 아프리카는 인구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가장 급속도로 증가하는 대륙이거든요. 자, 70년대에 전 세계 10명 신자 중에 한 명이 아프리카 신자였습니다. 2000년대에 5명 중에 한 사람, 2010년대에 4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거의 3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더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이것인데 전 세계 개신교 인구 전체의 3분의 2는 사실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앞으로 20, 30년 후에 세계 선교 인적 자원 어디서 찾을까요? 자, 바로 그것입니다. 20, 30년 이내에 아프리카는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인적 자원을 공급하는 지역이 될 것이다. 돼야 된다. 이것이 인구 통계학적으로 볼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지금 우리가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기독교가 정말 순수 기독교일까요? 혼합주의 아닙니까? 신자들이 많은데 서너 시간 뜨겁게 춤추고, 하지만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속이고 도둑질하고 강간하고, 이게 지금 아프리카 상황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훈련받지 못한 지도자들.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조상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 열정은 있는데 곳곳에 텐트를 치고 말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아프리카 교회들이 대부분 다 어린이 사역이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방치가 되어서 거리에서 어른이 되는 걸 배웁니다. 남자애들이 거리에서 어른 배운다는 무슨 의미일까요? 폭력, 술, 알코올, 마약. 얼마나 아프리카 마약 값이 쌉니까? 카나비스 1g 1란드 주면은. 그러니까 애들이 타이도 떼가고 뭐 라디오 떼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래가지고는 아프리카가 세계 선교 어떤 선교 인식 자원의 보고를 하기보다는 어쩌면 기독교의 막 그냥 갈비지들, 이것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선교적 상황은 우리 한국과 비교할 때 중간연 20세 정도.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린이 주일학교 청소년 사역이 막 일어났었는데 방치가 되어 있다는 거,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일어나야 할 때라는 거. 우리 김경희 선교사 발표하면서 마지막에 나온 게 30세 미만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자, 적어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으려면 앞으로 20년, 30년은 선교적인 그런 투자가 더 돼야 되고, 여기에 더 많은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세계 선교사들이, 선교 리더십들이 여러 가지 그 이념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아프리카를 제외했습니다. 제외한 기간 동안에 자,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특별히 이제 어떤 전략적 집중 지역, 혹은 또 특별히 이제 미전도 종족, 이렇게 돌파 전략을 해가지고 되는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속 전략에서는 많이 실패를 하고 있다는 거. 돌파 전략도 지금 감시 네트워크들이 발달이 되어서 계속 추방되어 나오고, 선교사들 비자 제한하는 국가는 더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아프리카 선교 동력화를 위해서 이제 우리는, 한국 교회는, 제가 볼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이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아프리카를 선교 동력화할까? 우리 선교사님들 한국 가실 때마다 막 그냥 선교사 보내주십시오, 또 젊은 청년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좀 이제는 우리 한국에만 우리가 목매지 말고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아시아 기독교, 특별히 이제 동남아 지역의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제가 이제 여기 있다가 그곳에 가서 보니까 눈이 열리니까 이제 그 교회들도 방문하고 막 봤거든요. 자, 아시아 기독교는 기적과 같은 기독교입니다. 왜냐? 이미 아시아는 거대 종교들, 이번 세계 6대 대종교도 다 아시아에 나왔지 않습니까? 버티고 있는 16세기부터 겨우 이 선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거기다가 특별히 20세기 들어오면서부터 공산혁명이 막 불기 시작하는데, 도미노 현상으로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 막 그냥 거기다가 또 특별히 이슬람이 엄청나게 강하지 않습니까? 이슬람은 딱 진을 치기 시작하면은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자, 인도네시아는 놀랍게 말입니다. 개신교 인구가 얼마쯤 될까요? 기독교 인구가 3천만 명입니다. 그중 개신교 인구는 2천만 명입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얼마 정도 차지하느냐? 기독교 인구가 한 13% 정도로 차지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남아시아 전체 인구의 23%가 이제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이 중에 90%가 사실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국가는 특이하게도 이제 선교사들에게 선교사 비자를 줍니다. 인도네시아는 80%가 이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선교사 비자를 줘요. 예. 그런 차원에서 글로벌 선교에 이 미치는 영향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이 젊은 인구, 기독교 인구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 필리핀도 지금 개신교 증가하고 있고 지금 인도네시아 같은 데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들을 세계 선교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다면, 자, 인도네시아는 섬이 15,000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안에서 막 이렇게 많이 보내요. 그리고 신학교들 수준이 대단합니다. 인도네시아는 교육부가 아예 신학교 박사학위 없으면 신학교 수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출되는 사람들 수준이 대단합니다. 아타, 아시아 신학연맹 회의에 참석을 해봤습니다. 한 250명 정도 막 대단한 분들이 왔는데 리더십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도네시아 판차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한가지 종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대신에 개종을 못하도록 이렇게 또 개종 강요를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열심히 섬이나 이런 데 좀 약간 느슨한 데 가서 전도한다고 하긴 하는데 예루살렘과 유대는 있는데 사마리아 땅끝이 없습니다. 해외로 선교사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잘 못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선교 잠재성을 이렇게 잘 부각할 수 있도록, 이 사실은 이 잘 살펴보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앞으로 20년 내지 30년 동안 동남아시아에게 선교적 기회를 위한 골든 타임이 시작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동남아시아 교회들이 선교 전략적 어떤 필요 무엇일까요? 이미 동남아시아 국가 중간 연령이 20대 후반이나 30대 정도거든요. 교회는 80년, 90년대 그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와, 인도네시아 교회들 가보면요, 아이들부터 시작해 청년들 막 너무, 그리고 목사님 한마디 하면은 너무 말씀을 잘 듣습니다. 나라 자체가. 또 아시아는 그래도 유교적인 어떤 또 지휘 체계, 이 가부장적인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착실해요. 저희들이 가슴이 아프리카에 보다가 가보니까 말입니다. 그냥 그죠. 그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해외 선교 동원 운동이나 파송 운동이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신학교마다 선교학관이 있는데 전도학 가르쳐요. 선교학이 부흥이 돼야 사실은, 특별히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왜 제가 한인 선교사들이 역할들을 강조할까요? 지금 전 세계 선교사들 중에서 한인 선교사들이 가장 시니어에 속해 있습니다. 누가 미래에 대해서 더 예측을 하고 지혜를 나누고 길을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까?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모이는 모임에 가보면은 대부분 다 아이고 이제 은퇴 후에 어떻게 할래?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 중에서는 은퇴를 하고도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어야 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은퇴 후에 어떻게 할 거는 뭐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모였을 때는 좀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제시를 하는 것이 뭐냐면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선교 협력을 해보자. 이 선교 돌파구인데 뭐냐면 아프리카 기독교의 선교적 잠재성을 개발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성경적인 가르침, 신학교육 제장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선교 보강을 더 해야 된다는 거, 더 선교사들이 더 많이 와야 된다는 거. 자, 아시아 기독교 선교 잠재성, 이런 나라들, 와, 동남아시아의 그 중국계 교회들은 대단합니다. 이분들이 재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헌신적이고 또 착실해요. 근데 이분들도 예루살렘 유대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아프리카의 중국인 거의 100만 명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데려올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동원운동, 파송운동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동료 선교사들, 아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친구, 우리 같은 교단 혹은 선교단체 파송된 선교사들이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될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시아 아프리카 운동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한 20년 정도 아시아 쪽에서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아프리카로 보내고, 아프리카에서 여기서 선교 운동이 일어나도록 또 선교 이렇게 동원을 하고 교회들을 성장시키고, 그러면 아프리카가 또 앞으로 적어도 30년, 40년을 선교사를 보낼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자, 그래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한인 선교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시 이제 돌아가서 철수하기 전에 서양 선교부들이 한국에서 무엇을 했느냐? 90년대에 초중반에 이제 선교사들이 철수를 하던 그때는 사실은 서양 선교단체하고 한국 교회들하고 가장 활발하게 사역이 진행되던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생각한 말입니다. 선교사를 많이 봤습니다. 선교 대회뿐만 아니라 무슨 수련할 때도 쉽게 그냥 우리 선교사님들 초청해가지고 하고, 신학교에서 강의도 우리 서양 선교사님들이 하시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상당히 우리가 글로벌화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 이후에 지나가면서 이제 철수하고 난 다음부터 어려움이 생겼는데, 어쨌든 그들이 한국에서 차세대 가능성을 보면서 뭘 했냐면 철수 이전에 한국의 선교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제가 들은 기억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서양 선교부들은, 우리 미국 교회는, 유럽 교회는 이제 지는 해입니다. 한국이 일어나 빛을 발할 때입니다. 그렇게 그걸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거 이분들이 한 게 뭐냐면은 지코이 대회를 했습니다. 자, 지코이 대회는 말입니다. 1995년에 저도 들어가 봤어요. 지구촌을 하나로 묶는 전 인류적인 어떤 총회 선교하자. 그리고 217개국에서 4,700명의 대표들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한국 교회의 리더십의 네트워크 역량이 이 사람들 초청할 만큼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로렌 커닝햄부터 시작해서 라이프 인트라든지 루이스 부시,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네트워크들, 단체들을 움직여가지고 거의 5,000명이나 되는 지도자들을 모았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10만 명이 같이 거기에서 봉사하고 하는 가운데서 가슴이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중간에 30대 들어가면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아시아에서 제가 이제 이런 꿈을 가지고 이제 제가 작년 초에 카모임 재작년 초입니까? 발표를 하고, 그러면서 그러면 이거 내 혼자만 가진 생각인가 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았더니 IMB, 역시 IMB는 뭐 앞서가는 단체죠. 여기서 했는데 보니까 2011년에 11월 달에 10월 달에 모여가지고 이분들이 뭐 했냐면, 아시아에 있는 선교사들을 이제 아프리카 좀 데려와가지고 여기 좀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5명, 그 다음에 8명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 협력은 IMB가 이 세대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는 앞으로 전 세계의 아프리카 선교사들이 나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걸 위해서 5년 동안 이분들이 기도를 하고, 이걸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브레인스토밍하고, 그래서 훈련 담당하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도 훈련 담당하는, 전담하는 사람 세우고, 그래서 계속 협력을 하는 겁니다. 자, 아시아에서 기독교 부흥이 일어납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말레이시아 쪽에 5차례 엄청난 부흥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50%가 기독교화가 되었어요. 스리랑카 불교 국가 아닙니까? 네팔 기독교 제일 성장 많이 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저는 이 부흥운동, 거기는 지도자들 이야기하는 이 부흥운동이, 원래 부흥운동은 되면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서 다 선교운동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깨워줘야 된다는 거. 그런 차원에서 선교사 파송을 하기 위해서 막 필요한 어떤 이런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상영규 선교사라고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건 보니까 미나노에서 이렇게 선교사 훈련해가지고 벌써 7개국에 보냈어요. 거기다가 필리핀 교회 연합회에서도
그 30만 명. 근데 이거는 제가 어떤 의미로인지 뭐 그냥 필리핀 사람들이 일하러 중동에 많이 갑니다. 이 다 포함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7개 대도시의 선교 훈련 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파송 프로그램 지원 이렇게 한다. 자,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선교 훈련 안성은 선교사, 이분은 합신입니다. 이분이 2012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 이분들이 다 대부분 다 아시아에 있는데 아프리카가 없습니다. 근데 아시아는 대부분 다 가보면은 여러분 제한적인 게 많습니다. 보안이 숨겨야 되고 뭐 이런. 아프리카를 만약에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아프리카 왔다가 뜨거운 소식들 막 가면 그 교회들이 이거 선교하니까 이렇게 되네. 뜨거워지고 선교적인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걸 이제 KWMF에서 쉐어를 했는데 브라질 선교사님 한 분이 나오셔서 이분 30년 이상 사역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 아시아 아프리카 하기 전에 브라질리아 아프리카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미 선교사를 보내 보셨거든요. 근데 저기 정착하고 교회 2개를 모잠비크에 짓고 이렇게 해보시긴 했지만 이게 이 안에서 우리가 같이 연결되어 가지고 하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었을 것인데, 자, 그럼 당신은 뭐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일을 두고 기도했는데 인도네시아 사업가 한 분이 제가 이제 한국에 재배치 이렇게 거기에서 한국 들어가 있는데 저기 연락이 왔어요. 저 파푸아 쪽에 교사 2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 선교에 관심이 있다. 어떻게 듣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분을 아느냐, 이 사람들을 아느냐 하니까 자기도 모르고 누구를 거쳐서 이렇게 했는데 저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어요. 이 사람들 교사입니다. 결혼할 사람들입니다. 자, 아시아 아프리카 선교사 협력 만약에 일어나게 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제를 풀기 위해서 잠재력이 우리 선교사들에게 있습니다. 1,800명 정도 되는 한인 선교사까지 포함입니다.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12,800명, 13,000명 정도. 그러니까 한인 전체 선교사 한 60%가 아시아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제가 2개 국가만 이제 표본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다른 다 한다면은 적어도 2,000명 이상 되는 선교사. 그러니까 이게 1,800명인데 2,000명 조금 넘는 할만하지 않습니까? 잘만 이렇게 한다면은. 자, 그래서 우리 중남아프리카 선교사 사역 유형도 분류를 했거든요. 자, 거기다가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분야에 이런 영역에 우리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면 거기다가 아시아 쪽에 있는 분들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필요하면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포럼 이제는 이런 전략 포럼 되면 이제는 적어도 아시아에서 선교 30년, 40년 하시는 분들 여러분 말씀하시면 그런 분들 초청할 만한 분들이 많습니다. 부르고 우리도 거기 가서 동원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연합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그래서 선교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교회의 장 만들고 또 보내면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인프라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착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우리가 이양을 하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독립해서 나가서 또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한다면은 연결교를 만들고 플랫폼 조성하고 파송국 그 선교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선교사 노력하고 그런다면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선교적인 어떤 그런 자극을 주고 동기부여를 하고 그래서 또 퍼져나가고 이렇게 된다면 이게 앞으로 적어도 30년에서 50년 혹은 70년 정도의 세계 선교 지속성을 확보하지 않겠는가. 꼭 아시아뿐만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 아프리카도 될 수 있고 또 아메리카 아프리카도 될 수 있고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저는 우리 아프리카가 전 세계에 정말 하나님 나라 확산하는 데 기여하는 그래서 우리의 그 사역이 여기서 했던 이 눈물과 땀과 고생이 헛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